어느 날 지인이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평소에는 무던히도 건강을 자부하던 사람이라 설마 큰 문제일까 싶었는데 진단 결과가 의외로 심각해 마음이 아팠다. 듣자 하니 나름대로 성공 가도를 달려온 분이었는데 자칫 너무 이를 강행해 온 것이 독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신체의 경고에 깜짝 놀라 과거를 돌이켜보니 예전부터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쌓아왔고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작은 사건 하나가 인생의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생활 속에서 다른 이가 겪는 그 작은 단면은 많은 이에게 시사점을 던지곤 한다. 바로 이 나이쯤 되었을 때 정작 내 몸과 마음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예전에는 앞만 보고 달리면서 어느 정도 무리를 해도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중년을 지난 뒤에는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마음마저 지치는 때가 자주 찾아온다. 그래서 주변에서 크고 작은 통증과 함께 멀어진 인간관계, 예상치 못한 갈등을 만나고 다시 한번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나를 생각하게 만든다. 흔히 말하길 인생의 반환점 이후에는 전혀 다른 시야가 열릴 수 있다고 한다. 물질적 풍요를 어느 정도 이뤄도 마음 한편이 허전하거나 가족이 함께 있어도 내면의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반대로 이룬 것은 별로 없다고 느껴도 마음을 더욱 살뜰히 챙기고 주변과 함께 나누는 일에는 한껏 기쁨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 궁극적으로 남과 비교하기보다 내가 진정으로 어떤 삶을 바라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 절실해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다. 어디에선가 들었던 작은 일화가 떠오른다. 여러 해 동안 서로가 친하다고 생각하던 두 사람이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다툼으로 몇 년씩 연락을 끊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지나가겠지 했음에도 서운함이 깊어져 도저히 회복이 어렵게 보이던 관계였다. 그런데 어느 날 둘 중 한 사람이 갑자기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겨 입원하게 되었고 다른 쪽이 소식을 듣고 찾아가면서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다고 들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는 건데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잡아뒀는지 모르겠다라는 탄식이었다. 듣고 보니 대인관계 문제든 건강 문제든 마음 한켠에 애착과 서운함을 오래 쌓아두면 결국 아쉬움만 커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듯 삶을 자꾸 돌이켜볼수록 깨닫는 순간이 많아질 때 어쩌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인생의 진리를 다룬 전통적 가르침이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팁을 제공해 줄 때가 적잖다는 것이다. 마음 한구석에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달라지고 싶다는 작은 불씨가 일어날 때 그 불씨를 꺼지지 않게 보호해주고 삶 곳곳에 빛을 비춰줄 나침반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삶의 전환점을 모색하려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 말하고 싶다. 한창 건강하고 활기찼던 시절에는 무척 단순해 보였던 말 한마디가 어느 순간 갑자기 깊은 울림이 되어 돌아온다. 이것을 경험한 이들이 그때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을 바꿨다거나 단순한 격언인 줄 알았는데 뒤늦게 깨닫고 보니 그게 내 문제를 해소하는 열쇠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종종 듣게 된다. 그래서 중장년층에게는 책장에 꽂아두기만 했던 오래된 문헌이나 잠깐 읽고 넘겼던 글귀가 한층 더 절실해지는 시점이 찾아올 수 있다. 앞부분에서의 짤막한 에피소드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려 한다. 제일 먼저 지금 시기에 주목해야 할 삶의 단면을 짚어볼 예정이다. 가족 또는 친구와의 관계, 개인적 외로움, 재정 문제나 건강 문제 등 여러 상황에서 왜 마음 공부가 간절하게 느껴지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실제 겪어본 사람들의 사례나 평소라면 무심히 지나칠 만한 사소한 일화를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화들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점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와닿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길 바란다. 또 몇몇은 이미 수십 년째 불교를 믿고 또 경전을 읽었는데 그래도 마냥 어려웠다, 여전히 화를 못 참는다라고 토로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작은 팁이 있을 수 있다. 깊이 있는 수행자가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몇 가지 마음 다루는 법을 익히면 확실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아주 짧은 호흡 명상이나 습관적 생각 구조를 바꿔보는 방식이 있다. 이런 훈련이 생각보다 생활 속에서 큰 도움으로 작용하곤 한다. 함께 천천히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끝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단지 머릿속 지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입으로만 마음 공부를 해야지라고 외치고 실제로 바뀌지 않는 사례는 흔하다. 그래서 한 단계 나아가는 노력으로 주변 사람과 의견을 나누거나 하루 일과에서 작은 실천을 시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저 좋은 글을 읽고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면 어느새 다시 옛 습관에 물들기 쉽다. 그래서 일종의 반복적 점검 과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보람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길을 안내하면 혹여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내 상황에 맞는 한 문장을 발견하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혹은 주변 누군가가 똑같은 고민을 털어놨을 때 그 한 문장이라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가족과의 갈등으로 지친 사람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내 감정만 내세우는 습관이 문제 아닐까라는 문장 하나로도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길을 열기 전 작은 농담을 섞어본다면 어쩌면 중장년층에겐 배운 도둑이 더 무섭다는 구전이 떠오르곤 한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 비틀려 있긴 하지만 오래 살아온 사람이 수많은 경험치와 배움을 갖고 있으면 때때로 잘못된 길로 빠져도 더 교묘하게 합리화해버리기 쉽다는 점을 꼬집기도 한다. 즉, 내겐 나름대로의 논리와 관점이 있으니 타인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터줏대감처럼 나는 이대로가 편하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굳이 고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은근히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편하긴 해도 편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 보길 권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렇다고 당장 자기 주장을 전부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그보다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나를 객관화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가정 내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을 때 예전에는 한치 양보 없이 치고받고 언성을 높이던 걸 이번에는 우선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나 하고 돌아보는 과정을 3초라도 넣는 방식이다. 3초의 텀만 생겨도 말에서 비롯되는 상처일이 줄어들곤 한다. 그 3초의 힘이 쌓여 가정이나 인간관계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즉흥적이었나 돌아보게 된다. 한편 지금까지 나는 참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뭔가 세상에서 잊힌 것 같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런 허탈감에 빠질 때 종종 그게 인연이 다했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며 더 깊은 우울로 빠지거나 반대로 억지로 무언가를 잡아보려 하다가 상황을 더 망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쳐보면 모든 인연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는 교훈이 숱하게 나온다. 한 시절 나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그 시기가 지나면 각자의 길로 떠나기 마련이고 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런 변화에 휩쓸려 허둥대기보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배움을 찾아보는 것이다. 삶의 허무함이 끼어들 때 일이 늘 이렇게 무의미한가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간이구나 하는 여유를 내보는 게 어떨까 권하고 싶다. 일전에 만났던 시니어층 모임에서 어느 분이 자녀 결혼 후 느껴지는 허탈감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크고 작은 일을 손수 챙겨주다가 정작 자녀가 결혼해서 독립해버리니 내가 할 일이 없어졌다는 기분에 우울하다고 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은 그런 시간을 오히려 즐겨보시라면서 자녀 양육에 매진하느라 그동안 미루어둔 여러 가지 취미와 학습을 본인이 직접 시작해봤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탈감에 빠졌던 분도 작은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동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전해 들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예전의 삶과 다른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재능이 남을 돕는 데 귀하게 쓰이는 순간을 맞았다고 한다. 심지어 남편과의 관계도 그 여유를 통해 새 발전을 이뤘다는 훈훈한 소식이었다. 이런 식의 변화는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내면 체감은 훨씬 더 크다. 단지 무언가 열심히 하니까 보람을 느꼈다기보다 그동안 얽매여 있던 집착, 이 서서히 풀려나가며 더 넓은 가능성을 보게 된 사례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이 말하는 집착은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가족, 취미, 내 사고방식 등 모든 부분에서 생길 수 있다. 그것들이 내 존재 의미를 전부 대변해야 한다고 믿으면
정작 그 대상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나 자신도 무너져 버린다. 따라서 마음의 뿌리를 집착이 아닌 조금 더 단단한 나 자신에게 둘 필요가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 보자. 마음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할 때 흔히 명상을 해야 하나요? 절에 가야 하나요? 책을 많이 읽어야 하나요?와 같은 질문이 나온다. 어떤 방법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굳이 엄격히 정해진 형식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시작은 깨어 있음이라고 표현되는 지점에서 충분하다. 예컨대 하루 중 잠깐 혹은 5분 정도라도 고요하게 앉아 내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흐름에 집중해 본다. 그 시간만큼은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걱정이나 잡념을 덜어보려 애쓴다. 어쩌다 생각이 끼어들면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온다. 이걸 매일 반복하다 보면 예전보다 훨씬 쉽게 내 감정을 조절하거나 멈추는 힘이 생긴다. 어떤 이는 걸으면서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 걷기 명상이라고도 불리는 방식이다. 특히 50대, 60대라면 무리한 운동보다는 천천히 산책할 수 있는 코스에서 한 발 한 발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이나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걷는 식이다. 물론 잡생각이 올라올 것이다. 오늘 저녁에 뭘 먹지? 저번에 누구와 다퉈서 기분이 별로였는데 같은 생각이 휙 스쳐간다. 그럴 때마다 다시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가자고 다짐하는 연습이다. 효과를 금방 체감하긴 쉽지 않지만 어느 날 문득 마음이 번잡하지 않고 꽤 깔끔해진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마치 어수선했던 방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면서 시야가 트이는 것과 비슷한 감각이다. 농담 삼아 이 나이에 남는 건 자존심밖에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때 자존심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 필수적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게 지나치면 삶이 퍽퍽해진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자존심이 발동할수록 타인에게 공감할 여유가 줄어들 수 있는데 예컨대 가족이 아버지,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면 내 의견에 대항한다고 받아들이며 화부터 내기 쉬워진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춰서 이 친구가 내가 틀렸음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방법을 모색하려는 거로구나 하고 받아들여보는 것이다. 작은 태도 변화로 인해 가정이나 직장의 대화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자비와 연민이 꼭 원수나 미운 사람을 용서한다는 차원에서만 쓰이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먼저 적용되는 것이 실천의 시작일 수 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서 어떤 분이 한 구절에 감명받아 화를 다스리는 버릇을 완전히 고쳤다는 사연이 있었다. 그 한마디가 화내는 내 모습을 상대가 아니라 내가 제일 먼저 바라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즉, 내가 화를 내며 공격적인 언행을 할 때 사실상 내 마음이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다는 이야기다. 생각해보면 상대에게 소리치고 나면 내 몸이 먼저 뜨겁게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식은땀이 나거나 손이 떨린다. 이는 내 몸이 그리 오래 버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싸움에서 이긴다 한들 후유증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것은 나 자신이다. 그 구절을 읽은 뒤로 사람을 대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내가 이 모습부터 먼저 보게 된다라는 문장을 떠올리게 되었고 많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비슷하게 가족 중 누군가가 날카롭게 말해올 때 즉시 반격하기보다 잠시 흘려보는 연습을 하면 좋다.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쉼표처럼 호흡을 하거나 차 한 모금 마시고 그래, 지금 이 사람도 뭔가 화가 났구나 하고 바라보는 자세다. 물론 쉽지 않다. 내 안에 쌓인 감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사람이 먼저 그 놀이를 멈추면 싸움의 악순환은 많이 줄어든다. 그게 곧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아도 내가 곧장 방어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원인을 관찰함으로써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해보는 예단. 어느 단체 모임에서 중장년 이상들이 함께 대화를 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그중 한 분이 나이가 들수록 자꾸 마음이 좁아진다는 발언을 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았던 일도 이제는 참기 어려워지는 모양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분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오히려 넓어졌다고 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욱하던 걸 이제는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으면 억울하다 싶어서 미리 차단하고 잘 넘긴다는 것이다. 이렇듯 나이라는 것이 반드시 사람을 관대하게도 혹은 옹졸하게도 만들 수 있는 양면이 있다. 부처님의 지도로 보자면 결국 마음 공부를 통해 매 순간 어떤 태도를 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건 아니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같다.
종종 건강 문제와 함께 찾아오는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어찌해야 할지 막막할 때 가볍게라도 명상 모임이나 마음 챙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걸 권하고 싶다. 거창한 곳이 아니라 공원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자리에 가면 비슷한 고민을 지닌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낫고 덜 외로워질 수 있다. 나는 뭐 이런 문제로 힘들어한다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옆 사람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아직 괜찮은 편이라며 웃어 보일 수 있고, 반대로 훨씬 더 심각한 고통을 겪는 이야기를 듣고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한다. 서로 간의 마음 공부 노하우를 나누면서 이럴 때 이 호흡법이 좋더라, 저럴 때는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라는 식의 조언과 공감을 주고받으면 안도감이 생기고 삶의 활력이 조금씩 돌아온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다. 아침 먹을 때나 저녁에 함께 앉아 간단히라도 오늘의 감사 한 가지와 힘들었던 부분 한 가지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제안하고 싶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누군가가 오늘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 치과 치료하고 왔는데 아팠고 힘들었다라고 말해줄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다. 한 집안에 살지만 서로를 거의 모른 채 지낸다는 사실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지면 갈등이 싹 틀 여지가 있을 때도 미리 감지하고 소통할 수 있다. 예전에는 내색 안 하다가 폭발했을 일을 훨씬 부드럽게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진 예로 충청도 어느 시골에서 제법 살았던 분이 도시로 이사 온 뒤 반복적으로 느낀 소외감에 대해 토로한 스토리가 떠오른다. 동네에서야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 있었는데 도시에 와보니 그런 관계가 잘 안 만들어지더란 것이다. 그래서 한동안 외로웠지만 곧장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작은 음식이라도 챙겨보내며 천천히 마음을 열자 예전보다 나은 네트워크가 생겼다고 했다. 시간이 좀 지나니 비슷한 중장년층끼리 모여 주말마다 가벼운 산책 모임을 열고 때로는 함께 식사하는 기회도 늘려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건강도 챙기고 우울감도 덜어낼 수 있었다고. 결론을 말하자면 부처님이 설파한 대로 인연을 신중하게 맺고 가꾸려는 노력이 일상을 훨씬 풍부하게 바꿔준 셈이다. 요즘은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문화 차이가 커져서 소통이 막히는 문제가 자주 대두된다. 무심결에 내가 쓰는 표현이나 농담을 젊은 이들이 불쾌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젊은 쪽이 중장년을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도 한 발 물러서서 서로가 겪어온 환경과 사고방식이 다르구나라고 인식하는 게 좋다. 부처님의 견해로 보자면 모든 존재는 본인이 처한 인연과 업보에 따라 다양한 사고와 행태를 갖게 된다고 본다. 단순히 그 차이를 인정할 줄 안다면 갈등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바꾸거나 훈계하려고 들기 전 왜 저럴까 하는 물음에서 시작해보면 의외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시선 못지않게 자연스럽게 몸을 챙기는 일도 강조하고 싶다. 누군가는 마음 공부만 하면 몸이 알아서 좋아지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평상심을 유지하고 마음의 짐이 줄어들면 만성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몸의 에너지가 회복되는 경험을 한다고 한다. 물론 운동과 식습관 조절이 병행되어야겠지만 마음 자세가 부정적이면 식습관이며 운동이며 쉽게 망가진다. 오늘도 괜히 우울해서 몸에 해로운 음식으로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거나 슬퍼서 가만히 누워만 있게 되면 건강이 더 악화된다. 이런 악순환을 막으려면 마음 공부를 통해 마음의 생기를 부여하고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이끄는 연계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잊기 쉬운 부분이 있다. 나도 중장년이지만 부모님은 더 나이 드셨다는 점이다. 자녀를 돌보는 데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노년기를 맞은 부모님이 더 큰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 과정이라든지 부모님과의 옛 갈등이 재부상한다든지 혹은 부모가 가진 성격적인 문제와 다시 부딪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 시절에는 부모니까 그대로 따라야지 하고 참았던 걸 중년이 되어 경제력도 생기고 생각이 굳건해진 뒤 부딪히면 갈등 수위가 높아진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부모님 역시 한 인간일 뿐이고 나이 들며 여기저기 아프고 두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대화법이 달라진다. 부처님 말씀이 요구하는 자애와 연민은 탄탄한 마음 상태에서 오는 거지 싫은 걸 억지로 참는 게 아니다. 이분이 고집스럽게 보이지만
사실 마음 한편은 얼마나 쓸쓸하고 두려울까라고 한번 헤아려 보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몇 마디 다정한 응대가 나올 수 있다. 그걸 계기로 서로 관계가 회복되면 중장년이 된 본인도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가벼워진다. 한편 친구나 지인과 별다른 문제 없이도 멀어지는 사례도 있다. 나이가 들면서 환경이나 가치관이 달라지고 각자 생활 방식이 짙어지면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곤 한다. 이때 친구가 나를 잊었나라며 섭섭함을 쌓는 대신 필요하다면 먼저 연락을 해보고 상대가 바쁘다면 또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면 좋다. 감정적으로 나에게 소홀하곤 하고 잔뜩 분노를 쌓아두었다가 결국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이는 다른 말로 내가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왜 꼭 서운함을 배로 키워버렸을까 하는 후회로 귀결된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이 영원히 긴밀할 수는 없다고 하셨다. 어느 시점에서는 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다. 인연의 흐름을 억지로 통제하려 들기보다 자연스러운 사이클을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응원하면 된다. 작은 일상 풍경을 예로 든다면 동네 커피숍에서 자주 보이던 익숙한 얼굴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가볍게 안부가 궁금하네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적은 세상에서는 불현듯 서로의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 버린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마주쳐 그간의 근황을 듣게 되면 아팠다든지 가족 문제로 바빴다든지 혹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떠나 있었다는 등 예상치 못한 사연들을 알게 된다. 그렇게 타인의 인생 흐름을 알게 되면 그간 내가 혼자만의 추측과 오해에 빠져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부처님이 늘 강조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당수는 우리의 편견과 무지에서 비롯되며 조금의 소통과 이해만 있어도 해결 또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이렇듯 우리의 실제 생활은 거목 같은 커다란 사건이 아닌 수많은 작은 가지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작은 일들 속에서도 마음을 다루는 자세가 바뀌면 하루 전체의 기분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의 지엄한 굴곡마저 부드럽게 넘어갈 힘이 생긴다. 반면 아무리 큰 원대한 계획을 세워도 사소한 일에 휘말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계획 자체를 포기할 위험도 높아진다. 잔가지처럼 번지는 삶의 에피소드들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겪는 게 중장년이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일종의 생활 매뉴얼처럼 적용해보면 꽤 쓸모가 많다는 의미다. 이쯤 되면 결국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누군가는 아침마다 명상문을 한 줄씩 읽어보고 누군가는 밤마다 오늘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정도 노트에 적을 수도 있다. 어떤 이는 점심시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간단한 전화나 문자를 보내 마음을 나눴더니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었다고 증언하기도 한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런 사소한 돌봄과 교류가 쌓이면 마음 괜찮은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그게 결국 큰 변화를 일으킨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면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조용히 앉아 오늘 나를 괴롭혔던 감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 감정을 스쳐 지나가듯 떠올렸다가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식으로 정리해보는 게 좋다. 괴로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마치 손님이 들어왔다 나가듯 관찰하고 수고했어, 안녕하고 보내는 상상을 해본다. 처음에는 육두문자가 나올 만큼 불쾌했던 일이 잘 놓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순서를 반복적으로 밟으면 차츰 감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감정 청소를 하고 나면 잠도 훨씬 편안하게 든다고 한다. 반면 나는 여력이 없어, 이런 걸 할 기력도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다. 우울증이나 극심한 불안 등으로 직면한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준이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약물 치료나 전문 심리 상담이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마음 챙김이나 부처님 가르침에 포근한 시선을 접목할 수 있다. 예컨대 치료를 받는 중에 자기 비하가 심해지는 순간이 오면 내가 지금 또 부정적 감정에 빠지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자책하지 말고 내 마음속 어두운 면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바라보면서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밀어내기보다 이것도 나의 일부구나 하고 인정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다. 주변에서 마음 공부 같은 건 하고 싶은데 왠지 종교적으로 보일까봐 망설인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한다. 절에 가면 거창한 의식이나 예불에 참여해야 할 것 같고 그게 부담스럽다는 분도 있다.
사실 애초에 불교나 마음챙김이 꼭 종교 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철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부처님이 설한 교리는 특정 신을 믿고 복을 바라는 형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이 가진 괴로움과 집착을 어떻게 다루고 완화하느냐에 대한 인간학적 실천적 가르침이다. 즉, 꼭 불공을 들이거나 승복을 입고 수행해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냥 평소 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생각 방식을 유연하게 만들어가는 걸로 충분히 실천이 가능하다. 자연스레 이 과정을 끝까지 가면 그게 곧 깨달음인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부처님 식으로 표현하자면 깨달음은 멀리서 번쩍하고 나타나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의 알아차림이 누적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게 축적되어 온 불안이나 분노, 욕심 등 부정적 에너지를 조금씩 덜어내면서 한편으론 감사와 자비, 연민 같은 긍정의 힘을 길러가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가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고 게다가 예측 불가능한 외부 변수가 늘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젠 예전보다 한결 편안하게 인간관계를 맺는다거나 크게 화날 일이 생겨도 잘 조절된다는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미 상당한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 예로 한때는 가족이 내게 상처를 줬던 과거 사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매일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자. 그 사람의 삶은 과거 트라우마와 서운함으로 질식당하듯 응어리가 컸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은 마음챙김 수행을 하고 자존감도 서서히 찾아오면서 예전처럼 해당 기억이 스쳐갈 때마다 무기력해지거나 분노에 치닫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 순간 본인은 와, 그 끔찍했던 일이 이렇듯 조금씩 희미해지는구나 하고 놀라움을 느꼈다고. 설령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도 자기 안에 얽혀있던 강렬한 정서가 많이 희석되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그게 바로 자신만의 깨달음이다. 누군가는 특이한 체험을 통해 역동적으로 깨치는 방식을 말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이런 뭉친 감정의 해소를 이루는 것도 분명한 깨달음이다. 또 다른 예로 조부모 세대와 손주 세대 사이에는 엄청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스마트폰 사용부터 시작하여 손쉬운 SNS 소통까지 많은 중장년층이 잘 이해 못하는 지점이 있다. 손주가 건성건성 대답하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 요즘 애들은 왜 그럴까라며 한숨을 쉬기 쉽다. 하지만 발상을 조금 바꾸면 손주도 자신만의 세계에서 불안과 경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디지털 환경이 편리함만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니 말이다. 그렇다면 손주에게 10번 잔소리하는 대신 한두 번이라도 그 기계를 통해 뭘 즐기는지 나도 좀 배워볼까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듯 서로의 세계를 인정하면 내 편견도 줄어들고 상대도 마음을 조금씩 연다. 부처님은 어린아이 또한 소중한 중생이고 서로의 업과 인연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니 손주 또한 독립된 인격체이자 내게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는 인연이라는 생각으로 대하면 대화를 틔울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어느덧 삶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혹시 이미 늦었는데 뭘 더 할 수 있나라고 느끼는 분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도 시작이 될 수 있다. 중장년이라도 새로운 공부나 취미, 볼런티어 활동을 시작했다가 큰 기쁨을 누리는 사례는 많다. 예전에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다 이제야 같이 지내게 되었다면 그 시간들이 아깝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서로 이해하는 노력을 시작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다. 예전과 달라진 내 역할이나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틀 안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보는 태도야말로 부처님의 추진력과 비슷할 수 있다. 바다에 돌을 던져도 물결이 일고 그것이 어디까지 퍼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행동이나 결심 역시 상상 이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매번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누군가는 나는 그런 거 다 알겠는데 막상 주변 사람들은 전혀 마음 공부를 안 해서 힘들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 이들에게는 먼저 나부터라고 답해주고 싶다. 기다리지 말고 내 태도를 바꾸면 의외로 주변도 조금씩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 관계에서 항상 싸우기만 했다면 어느 날부터 한쪽이 먼저 변하면 상대가 그 변화를 체감하며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물론 쉽지 않고 상대가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적어도 내 마음 건강은 전에 비해 훨씬 좋아질 수 있다.
부처님은 자기를 괴롭혀가며 남을 바꾸려 하는 습성을 버리라고 하셨는데 이 원리에 따르면 일단 내 마음부터 안정화하면 주변 변화도 예전보다 훨씬 순조로워질 확률이 높다. 살아가면서 사소한 순간들을 자주 놓치고 있었다는 점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찾아오면 부모님이나 배우자, 아이들이 내게 건네준 작은 호의도 다시금 귀하게 보인다. 예컨대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차 한 잔 건네주는 행동이 별거 아니라고 넘겨왔는데 사실 그게 상대의 정성을 보여주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시기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장면들이 이제는 그냥 커다란 선물로 다가온다. 부처님 말대로 모든 것은 인연 따라왔고 그 인연이 영원히 지속되리란 보장이 없다. 불가피하게 떠나가거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이 무척 소중하다는 자각이 들 때 비로소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진다. 그러다 보면 나날이 지루하게 흘러가던 시간이 톡톡 튀는 특별함을 갖게 된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도 예사롭게 여겨지지 않고 식탁 위에 오른 채소가 어디서 어떻게 자라왔는지 떠올리면 감사함이 스며든다. 한번 마음을 열고 주변을 뜻깊게 살피기 시작하면 의미 없는 무심함 속에도 얼마든지 배울 요소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심경 변화를 맞이한 이들은 하루가 달라진다고 말한다. 괜히 짜증났던 것들도 더 심각하지 않아 다행이다거나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넘기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가끔은 정말로 내가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든다. 오랫동안 굳은 습관, 내가 걸어온 인생 행로 때문에 마음 공부가 성공할까 겁이 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다. 젊었을 때와 지금의 삶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미 많은 부분이 변화 과정을 거쳐왔다. 그렇다면 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하면 훨씬 더 바르고 빠르고 깊이 있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부처님은 인간 본래가 지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늘 강조했다. 나이가 많아도 과거의 실패가 있어도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무언가 깨어날 수 있다. 그 깨어남을 가로막는 게 대체로 두려움과 자기의심이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같은 마음은 누구나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밀도가 깊은 인생 후 반부를 바라본다면 오히려 늦었다고 발을 빼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보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편이 좋다. 예를 들어 손재주가 있으면 간단한 공예나 반찬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독서나 글쓰기에 흥미가 있다면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가면 그 또한 내 마음의 자비와 공감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된다. 누군가는 나는 혼자 있고 싶다. 사람 만나는 게 버겁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 분들에게도 나만의 방식으로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보고 싶다. 집안의 정리를 꾸준히 시도한다든지 식물을 기르고 관찰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집안일을 하면서 내 마음을 차분히 다듬고 잡념이나 화가 올라오면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해하는 거지 하고 돌아보는 시기다.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면서도 가능한 작은 명상을 접목하려 할 수 있다. 부처님 설화 중엔 숲속에서 나무를 하고 물을 깃는 단순 노동을 수행의 일부로 삼았다는 대목도 나온다. 비록 시대가 달라졌어도 일상 루틴에서 마음 공부를 실천할 길은 여전히 얼마든지 열려 있다. 멀리서 보면 다들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 속내를 털어놓으면 체념과 고뇌로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중장년층 대상 모임에서 의외로 말 못해왔던 고민들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다. 부부 문제, 사위나 며느리 문제, 건강 문제, 은퇴 후 재정 문제, 외로움 등등.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로 얽히며 동질감과 위로를 주고받는다. 부처님식 시각을 곁들이면 이 모든 것도 나 혼자만 겪는 게 아니구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오고 그 해결은 결국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결론에 닿기가 쉬워진다. 여기서 나아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느끼는 그 괴로움을 어떻게 부드럽게 풀어낼까 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내면서 꽤나 건강한 분위기로 변해간다. 이렇듯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마음 공부를 공유할 때 서로가 거울이 되어주고 응원이 된다. 혼자 읽어도 좋은 가르침이지만 여럿이 함께 나누면 적용률이 훨씬 올라간다. 단체 명상, 공부 모임, 독서회 같은 형식이 요즘 세대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다.
중장년이 주축이 되어도 충분히 재미있고 감동적인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서 서서히 벗어난 사례도 숱하게 보고되었다. 사실 삶의 절반 이상을 살아왔다는 이점은 경험과 실제 체감으로 인한 감수성이 젊은 세대보다 풍부하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한두 구절에서 오는 울림이 더 클 수 있고 그걸 삶에 적용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태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물론 반대 측면으로 그만큼 깊은 상처나 오랜 습관이 뿌리내려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변한다. 뿌리 깊은 습관이라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도 많이 연해질 수 있고 상처가 아물지는 않아도 딱지가 않고 흉터가 옅어지는 날이 온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닌 유연성과 인내심이다.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진 못하지만 꾸준히 애쓰면 보면 어느 순간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발끈했는데 이젠 좀 덤덤해졌네 하고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 말이 길어졌지만 결국 전하고 싶은 핵심은 지금 당장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음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되 그 작동 원리를 조금씩 배우고 바뀔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자는 제안이다. 중장년 생애에는 누구에게든 다양한 이야기가 축적되어 있다. 그 안에 기쁨도 있고 분노도 있고 후회도 곁들여져 있다. 부처님의 통찰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품고 보면서 혼란을 줄이고 평온을 찾아가는 방법론이다. 우리에게는 몸도 마음도 조금 지쳐 있지만 아직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힘 또한 숨어 있다고 본다. 만약 여기까지 읽으면서 그렇다면 어떤 구체적 한마디부터 적용해 볼까 궁금해졌다면 간단히 내 감정을 매 순간 관찰하는 것을 먼저 권하고 싶다. 가족과 대화를 하든 친구와 식사를 하든 혹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든 나에게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알아차리는 연습이다. 좋음, 나쁨, 짜증, 설렘 혹은 아무 감정도 느낌 없을 때도 있다. 그걸 단순히 인식하고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면 예전 같으면 무심코 지나친 부분이 빛을 발하거나 반대로 불쾌한 정서가 커지기 전에 이미 예방할 수 있다. 그 뒤에야 비로소 거창한 가르침이나 명언이 더 효과를 낸다. 예컨대 집착을 내려놓으면 편안해진다라는 문장을 떠올릴 때 그 문장이 내 일상의 특정 상황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하면 어느 날은 예민해진 자녀에게서 갑작스런 반항 섞인 말투를 들었을 때 곧바로 화를 내기보다 슬쩍 한 박자 쉬며 그렇게 기운이 없네, 힘든 일 있어? 라고 물어보게 될지도 모른다. 혹은 반대로 내 감정이 한순간 폭발하려 할 때 이건 내가 지금 서운하고 외롭구나 하고 인식하면 막연한 분노를 상대에게 퍼붓는 대신 좀 더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소소한 변화가 반복되면 내 생활 전반의 대화와 태도,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져 있다. 자연스럽게 자아도취나 자기연민에 빠지는 걸 경계하는 것도 좋다. 힘들다고 해서 혼자 상실감 놀이에 몰두하면 어느새 주변과 담을 쌓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작은 행동 하나가 길을 연다. 나는 괴롭지만 혹시 다른 사람도 괴롭지 않을까? 하고 주변을 살피는 순간 의외로 모두가 제 몫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감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 상실감이 줄어들고 더불어 상대의 아픔을 달래줄 틈이 생긴다. 내가 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돌아보는 순간 역설적으로 내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기도 한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하는 상호의존과 자비 실천이 놀라운 작용을 하는 장면이다. 실천의 예가 흔히 봉사활동에서도 발견되는데 누군가 힘든 환경에 처한 이웃을 돕고 나서 느끼는 충만함이 바로 그 예다. 남 돕는 일은 체력이 들어 고된 면도 있지만 끝나고 나면 내게도 아직 쓸모가 있구나 하며 뿌듯함이 온몸을 휘감는다. 중장년 대부분이 사회생활 경험이 풍부하니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내가 사소하게 여겼던 업무 능력이나 대인 스킬 혹은 단순한 수공예 기술도 누군가에게는 귀한 지식이 될 수 있다. 그걸 무심코 흘려보내지 않고 조금 나눠주다 보면 나 자신의 존재감도 깨어나고 삶의 여유가 생긴다. 이런 것이 부처님이 말한 보시의 일종이다. 꼭 금전적 기부만이 보시가 아니다. 마음과 지식 그리고 경험을 베푸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나 늘 고집스럽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주변에게서 듣기도 한다. 그런 걸 들으면 흐뭇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러지 못했던 이유를 반추하게 된다. 대체로 내가 지쳐 있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시간과 사정은 안중에 없었고, 힘들 때 누가 날 도와주지 않는다는 피해의식에 갇혀 있었다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를 깨닫고 난 후에는 예전만큼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된다.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니 남에게도 자연히 관대해지는 현상이 함께 따라온다. 이쯤 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확신이 서게 된다. 젊었을 때는 몰라도 중장년에는 시간을 허비하기가 더 겁나고 내 몸과 마음이 최적의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한다. 굳이 피곤하고 날 선 감정으로 소비하기엔 남은 여정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아쉬움에서 시작된 마음 공부가 결국 일상의 태도를 전반적으로 바꿔놓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보다 값진 일이 어디 있겠나 싶다. 마침내 삶이 한층 너그러워졌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과거엔 결코 떠올릴 수 없었던 새로운 도전도 마다하지 않게 된다. 그림을 배워보기도 하고 요가나 필라테스에 도전하기도 한다. 여행이나 봉사활동도 마찬가지다. 그 모든 시도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움켜쥐지 말고 열어두라는 조언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집착하기보다 열어두는 태도 안에서 자유가 생긴다. 이 자유로움이야말로 일상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열쇠다. 여기까지 긴 흐름으로 이어져 온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중장년층이 살아가면서 겪는 복잡 다단한 문제들이 의외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해법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지? 하는 의문에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생활에서의 작은 마음 챙김과 관계 갈등 시의 태도 전환을 권해봤다. 한 번에 인생이 바뀌진 않겠지만 그 한 번 한 번의 순간적 깨달음이 모여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평온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인연들과 긍정적인 시너지를 주고받는다면 그 자체가 부처님이 말한 아름다운 세상 구상이 아닐까 싶다. 마무리를 삼아 다시 한번 곱씹게 되는 건 사람이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는 단계가 있고 시행착오도 있다. 중장년이라면 그 시행착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겠지만 부디 그걸 겁내지 않았으면 한다. 잠시 실패해도 괜찮고 예상치 못한 갈등이 다시 툭 튀어나와도 괜찮다. 그때마다 아직 훈련이 더 필요한가 보구나라고 웃어넘길 수 있다면 그게 이미 반쯤은 나아진 모습이다. 오랜 세월 쌓인 경험이 자칫 나를 뒤로 끌 수도 있지만 반면 그 경험들이야말로 조금만 비틀면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해줄 수 있다. 부처님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인생을 깨우쳐온 분들이 많다. 다만 부처님이 전해준 수많은 경구나 가르침을 참고하면 청사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다. 이 기회를 빌려 주변의 소소한 명상 모임이나 불교서적 독서 모임을 제안해 볼 법도 하다. 대화 속에서 저는 이런 걸 해보니 괜찮더라, 이건 잘 안 맞았다 같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다. 그 과정이 결국 또 다른 마음의 문을 열어줄 거라고 믿는다. 누구나 언젠간 자신을 떠나보낼 날이 온다. 그게 두렵기도 하고 피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스스로 깨닫고 준비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아마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부터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자신의 남은 시간을 좀 더 값지게 쓰고 싶다면 굳이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부처님이 전한 가르침 중 마음속과 생활 속에 새겨둘 만한 조각 하나를 골라 탄탄히 다듬으면 된다. 그러면 그것이 시공간을 넘어 마치 비밀스러운 동반자처럼 내 옆을 따라다니며 여러 문제에 대한 답을 살짝 보여줄 것이다. 정말로 귀한 건 이렇게나 긴 여정에서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보겠다는 자세를 갖게 된 순간이 아닐까 싶다. 누구는 이미 이 길을 오래 걸어왔고 누구는 늦게 합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깨달음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아름답다. 주변과 속도를 비교할 필요 없다. 걸음이 느려도 발걸음 하나마다 내가 배움을 얻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손잡아주면 족하다. 때론 갈등하고 넘어지더라도 그걸 통해 더 단단해지면 된다. 여기에 부처님이 일러준 집착보다 자애를, 분노보다 이해를 같은 실천적 조언을 덧붙인다면 한층 부드럽게 내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결국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날 치열하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는 그 삶의 치열함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느낀다. 바깥에서 조건을 채우기 위해 달려왔다면 이젠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남과의 진정한 연대와 공존을 꾀하며 조금 더 섬세하고 다정한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볼 수 있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닥칠 커다란 문제를 완벽 해결할 수도 없다. 하지만 내 태도와 시각이 달라지면 고통의 무게도 달라진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기대도 생긴다. 요약하면 그 변화의 실마리는 마음 공부에 있다.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풀어냈지만 결코 무겁기만 한 교훈을 던지고 싶진 않다. 중장년의 삶에도 웃음과 농담은 필요하고 사소한 해프닝에서도 배울 거리가 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론 내 스스로도 우습고 엉성한 순간이 있음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의 실수 또한 너그럽게 봐주는 태도가 있으면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처님이 말한 한마디 한마디가 실제 생활에서 살아 움직이리라 기대한다. 닫혀있던 마음 한구석에서 새잎이 돋고 잘 자라서 언젠가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 다른 이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일상의 얼굴들이 전부 한결같진 않겠지만 좋을 때는 감사함을, 안 좋을 때는 연민과 통찰을 가져보자는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싶다. 굳이 누구처럼 대단한 사람으로 변신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내 속도대로, 내 능력대로 나라는 사람을 보살피며 살다 보면 어느새 부처님이 일러주신 가치를 조금씩 생활 속에 심어놓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작은 씨앗처럼 시작해서 우리 인생 전체의 지형도를 바꾸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그 자체가 인생 후반부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배이자 희망이 아닐까 생각한다.
삶이란 찰나 속 변화를 실감하며 애처롭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과정을 겪는 장대한 무대다. 중장년으로 살아가는 동안 관객이 아니라 배우로서 좀 더 의식적으로 무대 위에 흔적을 남기려 한다면 마음 공부가 그 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부디 이 길을 걷는 발걸음이 어느 한순간 멈추거나 후퇴하는 일 없이 적어도 여유를 갖고 천천히라도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나 한마디 건네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충분하다. 여기서 비롯된 한 걸음이 의외의 변화를 낳고 그 변화를 지켜보며 우리는 다시금 삶의 경이로움을 깨닫게 될 테니 말이다.